안녕하세요. 공무원 사회 법과 정치 문제풀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8강, 자, 저 2부에서 말씀드리는 정치권 참여에서 정치발전의 과제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이랑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이제 그 법 의식과 법 문화 단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 끝나게 되면은 자, 2부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은 정치발전의 과제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단어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과거의 정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정치 발전이 좀 더 나은 방향, 사회통합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를 이제 묻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우선 정치 발전을 다음과 같이 보는 시각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교정직 문제고요. 우선 내용은 쉬워요. 별표 한 개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초기의 근대화 이론들은요, 후진국의 발전을 서구 제국의 경험과 같은 시각 속에서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 뭐예요? 서구 열강들이 발전했던 방법이랑 후진국을 말하면 좀 그렇게 한데 후진국이랑 동일하게 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근대화 발전이 보편적이며,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근대화 발전은 보편적이다. 조만간 모든 나라들이 보다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복합적이며 정치적 자유로운 상태를 이전에 가는 사고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 보시게 되면요, 적절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서구 발전 방향이 후진국 정치 발전과 똑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너무 서구식 인식이죠, 그죠? 너무 자의적 인식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좀 쉽게 말하면은 좀 다양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강하겠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전제 자체가 뭐예요? 정치 발전에 대해서 기제가 뭐예요? 기존 자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근대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뭐라는 얘기예요? 정치 발전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점이 뭐예요? 모든 나라를 똑같이 판단하게 되면 개별 국가를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자, 모든 정치적 과정이 비슷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다양한 정치 발전의 경로가 있음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알겠지만 아까 이제 다양성이 없잖아요. 모두 획일화되고, 자, 요걸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 발전 경로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번이에요. 자, 좀 지울게요. 자, 그림은 어떤 정치학자 제시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모습에 대한 탐구 과정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보게 되면요, 원의 크기는 각 부분의 정치적 역할을 나타낸 건데, 우선 과거에는 국가기관이 시민사회보다 좀 우위에점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기관의 힘과 시민사회의 힘이 거의 동등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게 되면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과거에 비해서 가장 차이가 큰 게 뭐냐면요, 시민사회가 과거보다 성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시민사회 성장. 시민사회 성장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럼 보세요. 1번, 의회 시민청원권 맞죠? 시민들이 참여를 하겠죠. 두 번째, 시민단체의 선거 감시활동 맞겠죠. 이 또한. 세 번째, 주민감사 청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맞겠죠. 주민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네 번째,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여론이 충분히 수용되어 있는가? 그렇죠. 포인트가 뭔데요? 여론이잖아요. 여론. 그럼 뭐예요? 주민들이 이제 뭐예요?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되겠죠. 그렇죠. 근데 5번 보세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 좀 봐야 될 게, 인사청문회. 자, 청문회란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를 임명할 때 이 공직자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로 의회에서 하잖아요. 지금 누가 했어요? 국가 기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세요. 자, 4번 문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요구되는 과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람직한 시민사회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 그렇죠. 자, 우리 민족은요, 오랜 기간 동안 봉건체제에 살다가 제국주의 식민체제를 경험하게 했으며, 봉건에 있다가 제국주의 겪었다가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사회가 됐지만은 특이점은 그간 공동체 의사결정에 주체적 참여해본 적이 그닥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광복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독재 정책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익숙한 게 회계적 명령체제, 그 다음에 법치간의 인습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좀 부작용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 관련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봐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권위주의를 이제 놓아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용정신도 당연한 거죠. 관용이란 말이 뭐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서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합리적 사교, 마찬가지로 인습이 아니라 법치,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겠죠. 자, 5번 보세요. 개인주의적 사고의 지양. 자, 지양이란 말은 뭐예요?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요 5번이 보게 되면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요 과거에 안타까웠던 사실들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시기에는 개인의 주체적인 사고는 허용이 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양이 아니라 오히려 지향이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요?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 문제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7번이요. 자, 7번. 다음 글을 읽고요. 선성장, 후 분배 정책이 빚어낸 상황으로 추론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어휘 좀 깹시다. 자, 보면요. 선성장, 후 분배. 먼저 성장하고요. 나중에 분배하자.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일단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성장 후 분배 정책을 고수해왔다. 결과 연평균 7% 넘는 고도 성장을 계속하여 90년까지 국민 총 생산량은 약 700배 성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세계 200여 개의 나라 가운데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했던 평가도 있다. 이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까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씨땡땡, 그렇죠? 그 씨땡땡 극장을 가게 되면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국정홍보처에서 방송을 한 광고를 하나 내줘요.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요, 그 6.25 전쟁의 폐해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 그리고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 GDP 관련해서 GDP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뭐 750만 배의 어떤 성장한 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모칸이 쳐져 있는데 어떤 나라에 물어보게 되면은 뭐 보나마나 한국이잖아요. 근데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국정홍보처의 어떤 이제 국가 정책 홍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가 성장 정책을 우선 중시했기 때문에 외형적 발전은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 이면에 뭐가 있어요? 이면에는요, 말 그대로 성장이에요. 성장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분배가 나중에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배가 지금 완벽하게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분배가 된다 하더라도 성장이 된 상태에서 이미 빈부격차 나버렸죠. 난 상태에서 다시 분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분배를 하려니까 분배를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효과가 잘 나지가 않는 게 문제긴 하죠. 그렇죠. 자, 이 문제 보게 되면요. 아이고야. 자, 잘못 나왔네요. 자, 보세요. 자, 이 문제죠. 자,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 자, 요 얘기죠. 우선 무슨 얘기냐? 선성장 후분배 정책이 나온 결과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아무래도 인구가 도시 집중하겠죠. 왜? 성장의 중심이 어딘데요? 도시에 주로 성장이 집중되니까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공단이 만들어지고 특정 지역 중심으로 소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량 소비 사회가 도래하기는 어렵지 않겠죠. 금방 성장하니까요. 그 다음, 민주화의 경제도 토대 확보. 맞아요.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보게 되면요, 민주주의라는 게 무조건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봐야 돼요. 먹고 살만해야 뭐 정치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됩니다. 그리고 4번. 하도 이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는 이제 물질이 더 중요해. 돈이 중요해. 쉽게 말하면 이제 물질 만능 사회가 좀 되는 게 좀 보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너무 발달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가 좀 심하다는 것.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세요. 사회보장 제도의 정착이 안 됐죠. 사실은요, 제도는 만들고 있지만요, 이 사회보장 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100% 만족을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요. 없진 않아요.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형평성을 목적으로 만든 분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긴 하는데, 일단은, 원래는 뭐예요? 똑같아야 형평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 어떤 상태예요? 성장했잖아요. 성장하게 되면 기본에 뭐가 생겨요?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차이에 대해서 분배도 어차피 똑같이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마찬가지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보장 제도가 평등하게 확산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 없는 것이 답이 2번이 됩니다. 됐죠? 자, 10번. 자, 그림은 어느 나라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느냐? 이 나라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 10년 전과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보세요. 약간 그림이 색깔이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뭐, 딱 세 가지죠. 뭐예요? 진보예요? 보수예요? 중도예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 회색 빛깔. 요게 10년 전 얘기겠죠. 그렇죠? 자, 10년 전 얘기 보게 되면요.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이에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10년 전 내용은 대부분 다 어때요? 중도가 없네요? 진보이거나, 또는 보수이죠. 그렇죠? 그러면 10년 전에는요. 좀 빛이 비추네요. 좀 옆에 적을게요. 자. 10년 전에는요, 진보이거나 보수가 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중도 세력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오늘날 보세요. 현재, 진보가 있네요. 보수도 있어요. 예, 진보인데, 진보와 보수가 10년 전에 줄었네요. 그럼 뭐예요? 중도로 표가 몰렸어요. 알겠습니까? 자, 현재. 중도 비중이 높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추론한 거겠죠?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정치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졌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거 가지고 정치적 불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내가 정치적 취향을 얘기한 건데, 이거 가지고 정치가 불안을 만약에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자, 두 번째.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바뀌었을 것이다. 아니죠. 오히려 다당제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 그러냐면은 양당제라 하게 되면 이거 아니면 저건데 중도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어느 측면에서 섞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3번. 시민이 정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했을 것이다. 아니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 객체냐 주체냐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중도로 하든 진보로 하든 보수로 하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4번. 구성원 간의 정치적 의견의 동질성이 높아질 것이다. 맞죠? 왜 그러냐면은 정치에 진보가 했든 보수가 했든 상관이 없는데 현재 중도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아요. 비율이. 그럼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입장은 거의 유사해진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4번.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의견의 동질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예요. 11번 문제. 좀 지울게요. 자, 보세요. 자, 다음 편은 10년 후에 예상되는 A국의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거예요. 우선은 2007년 수능 문제고요. 그리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문제부터 다시 보세요. 10년 후에 예상되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갈등 상황에 대한 거예요. 그럼 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항 내용 보세요. 경제적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갈등. 자, 이건 계층 갈등이죠, 그죠? 계층 갈등. 두 번째,
도시와 농촌과 주민 갈등 뭐예요? 지역 갈등이죠. 세 번째, 젊은 세대, 기성세대 갈등, 세대 갈등이겠네요. 네 번째, 보수와 혁신 세력 간의 갈등, 뭐 다른 말로 이제 그냥 묻히면 돼요. 보혁 갈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갈등의 종류가 네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사실은 갈등 상황을 묻는 거기 때문에 심각해진다,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 예. 자,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약간 심각이란 말이 갈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리되면은 표를 그냥 분석을 해버릴게요. 그냥. 자, 계층 갈등은요, 아마 20%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도시와 농촌 주민 간의 지역 갈등은요, 30%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세대 갈등은요, 무려 40%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와 혁신 간의 갈등은요, 35%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됐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수와 혁신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니죠. 세대 간 갈등이 가장 심해지겠죠. 갈등의 측면을 보게 되면요. 됐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갈등에 대한 심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 2번. 자,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는 세대 간 갈등이 지역 갈등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대 간 갈등, 자, 어디 있어요? 40%가 지역 갈등, 지역에 있어요. 30%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얘가 정답이네요. 자, 그렇죠. 자, 3번 볼까요? 상하 계층 간의 경제 불평등이, 자, 계층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아니죠. 제일 적어요. 계층 갈등이 제일 적어요. 이게 상하의 계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4번. 지역 갈등보다는 계층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보시면은 지역이 30%예요. 지역이 더 세요. 5번. 대다수가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상황이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을 보고 있다. 아니에요. 이건요, 다르지 않다 보기 어려운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기, 이쪽 계층을 제외하게 되면요, 대다수잖아요, 대다수. 사회 전반적인 갈등 상황이 좀 커질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요. 왜 그러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 보시게 되면요, 계층 갈등은 그나마 20% 상관없긴 한데, 지금 보역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대 갈등이 지금 35% 40%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추가 가능한 게 뭐냐면은 10년 전에 문제가 보자. 10년 후에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증가 추세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건이 아니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예요. 자, 좀 지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가사회 정치문화 탐구하는 연구자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가는 신민형에서 참여형으로 바뀌었다. 자, 포인트 나왔네요. 자, 신민형 정치문화에서 참여형 정치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디다 적을까요? 자, 우선 신민형이란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신민이란 말은 시민의 반대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선은 시민이란 말에 이제 정치적으로 쓰이는 목적은 뭐냐면요, 바로 정치적,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민이에요. 그런데 신민은요, 신민은 신자가 이제 신하를 의미해요. 신하요. 그럼 신하는 뭐예요? 참여가 아니라 지배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민의 가장 특징은 참여가 안 된다는 점. 이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신민형이 무엇으로? 참여형을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참여가 없다가 나중에 참여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됐죠? 자, 보세요. 자, 1번. 자, 상향식 공천제, 국민 경선제 도입 등 정당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자, 이거 바뀌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약간 좀 정치에서 보수 정치를 해가지고 윗선에서 너 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 공천도 사양식으로 당원들이 건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국민경선제, 국민들이 나서는 거 이제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언론의 자유가 향상되고 인터넷 통해 여론 수렴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인터넷 통해 여론 수렴이 많이 확산되고 있죠. 자, 세 번째, 행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료 중심의 정책 결정이 정착되고 있다. 아, 안 되죠. 자, 행정 효율성이라는 거죠.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아무래도 윗선에서 주로 밑으로 가겠죠. 하향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 중심의 정책 결정은 참여형이 될 수가 없겠죠. 관료형이 뭐예요? 국민 참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역 문제에 대한 누구의 주민 참여가 늘고 있다. 맞죠? 문제가 없죠? 그래서 5번, 시민단체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도 증가한다. 자, 회비를 납부한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회비를 납부한다는 말이 뭘 의미한 거예요? 참여하겠다. 애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요, 관련 없는 거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됐죠? 자,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예요.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가와 나는 정치 문화의 두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가는 이제 뭐 투입, 산출, 정치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적극적이고, 하나 소극적, 소극적이에요. 그럼 봤을 때, 우리가 정치 문화 얘기할 때요, 사실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자,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방금 배웠던 신민형이 있고요. 또 방금 배웠던 참여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공무원 시험에 잘 많이 안 들어주는 문제던데 아시면 좀 편하죠. 그쵸? 자, 바로 향리형이에요. 자, 신민형과 참여형 우리가 좀 설명했으니까 좀 더 뒤로 빼고요. 향리형 좀 설명드려요. 향리형. 향리라는 게 뭐냐면 원래 보통 지방에 조선시대 때 지방은 토박이들이에요. 근데 토박이들인데 애초부터 과거에 그 토박인데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유지에 가까운 토박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중앙정부에 대해서는요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까? 중앙정부가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따라가요. 계속. 그러니까 향리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중앙정부 국가에 대한 참여는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참여주는 어떤 참여가 높으냐, 향리가 아무래도 지방 토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이익이 되거나 지역 중심으로 간다면 향리형이 좀 많이 나오죠. 됐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리형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게 되면요. 자, 가 보시게 되면은 투입, 산출, 그리고 정치 주체가 모두 적극적이에요. 그럼 적극적이란 말은 뭐냐면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플러스란 말이 적극이고 마이너스가 소극인데 그럼 뭐예요? 참여 여부거든요. 그러면 이 투입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겠다. 여기도 참여를 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가는 아무래도 참여형 정치 문화가 되겠죠. 하지만 나와보세요.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참여가 불가능해요. 산출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책은 따라가겠죠. 여기는 참여를 해요. 하지만 정치체는 본인들이 나서요, 못 나서요? 못 나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요, 신민형이 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 푸시면요. 자, 우선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모두 에러가 떠요. 자, 1번은요. 국가 신화가 일방적인 불가능하죠. 가 같은 경우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이진 않죠. 그렇죠. 자, 2번 가는 전근대가 아니라 현대사회죠. 3번 나는, 그러니까 신민형은요. 아래로부터 정책 결정이 노력한다. 아니죠. 이게 아래로부터 정책 결정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바뀌는 거예요. 신민형은요. 무조건 신민형이 아니라 점점 참여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나는 정책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아니죠. 아무래도 수동적이죠. 왜냐면 산출 과정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근데 5번 보세요.
가와 나는 현실 정치에서 혼재된다. 자, 섞여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민영, 향령 정치 과정이 사실 이 향령도요, 엄밀히 말하면 신민에 좀 가까운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참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참여보다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현실에서는요, 모든 국가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떤 건 참여를 중시하고 어떤 건 참여를 중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좀 대의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100%도 나오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요, 참여형과 심리형이 서로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좀 지울게요. 자,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대로요. 자, 우선 다 나왔네요. 참여형 나왔고요. 향령 나왔고요. 신민형 나왔어요. 그럼 문제 보세요. 가에서 다에서 나타나는 정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보세요. 틀린 것. 자, 보게 되면요. 자, 이게 약간 조금 잘려서 지금 5번까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1번. 자, 가에서요. 개인들은 가가 뭐예요? 향리형이죠, 향리형.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된다.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인식이 좀 낮을 것이다. 맞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향리형이랑 신명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분명히 두 개는 같지가 않아요. 절대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두 개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참여도가 낮다는 점, 어디에 비해서 참여에 비해서는 참여 문화가 좀 적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은 이런 문제 풀 때 아무래도 좀 꼬이진 않겠죠. 자, 두 번째, 나에서 일반적으로 나는 신민형이죠. 자,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나올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패스하시고요. 3번, 다에서 참여형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맞는 얘기죠. 자, 4번, 가와 나 사이에 나에서 신민형과 향리형에서 시민들은 정치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다. 맞죠? 소극적.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여를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자, 5번 이제 안 보이게 읽어드릴게요. 자, 참여형보다 나에서 신민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죠. 오히려 참여형이 말 그대로 참여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의견을 제시하거나 여기에 대해 평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높아요. 하지만 신민형 같은 경우는요, 참여 자체가 매우 낮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여 낮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안이라든지 그 다음 평가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5번이 정답이고요. 5번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문제를 찾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치적 피드백이 없다. 됐죠? 자, 18번. 자, 18번. 정치 참여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을 때 비유행에 해당하는 방법만을 고르는 겁니다. 자, B 보세요, B. 자, 우선은 맥락을 보게 되면요. 개별적이냐 집단적이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 불법적 이런 얘기 나왔겠죠. 그러면 개별적. 자, 불법적은 아무래도 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럼 합법적인데 개별이냐 집단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를 보든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주로 뭐예요? 주로 투표라든지 그 다음에 청원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들이 많이 나오겠죠. 반면에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B 얘기니까요. 주로 뭐예요? 단체를 가입하거나 또는 그 단체 안에서 활동을 하겠죠. 그렇죠. 됐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3번이 되겠죠. 첫 번째 기억 보세요. 행정관청에 청원을 제기한다. 청원을 제기한다. 무엇 좀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야? 개별적이죠. 개인이 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시민단체 활동을 활동한다. 맞죠? 단체 가입되어 있죠. 세 번째 선거에 참여한다. 여기 나오죠. 개별적이죠. 리를 보세요. 정당 가입한다. 단체 활동이죠. 문제 없습니다. 그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자, 다음 문제 25번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25번은 좀 특이하게 좀 통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통일 관련 내용도 이제 이따가 나오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정치 발전 중 하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가와 나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각각 연결한 겁니다. 자, 가보세요. 자, 가 내용 보겠습니다. 분단 비용은 통일을 이루지 못한 고착 상태에 드는 비용 또는 평화 유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포기된 기회 비용이다. 아, 분담이 아니고요. 이게 오타인데, 자, 분단 비용으로 하시는 게 좀 해석이 빠르실 겁니다. 이게 그 교재를 만드는 입장에서 오타를 낸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 문제지를 그대로 저희가 따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제지에서 오타가 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분단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이게 가의 입장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분단에 해당되는 비용 처리에 대해서, 비용 문제에 대해서 포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비용을 의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 입장에서는요, 이게 발전이 어떻게 돼요?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은 아직까지는 확답을 치지 마시고요. 밑에 문제 풀어봐야 되니까. 자, 나보세요. 통일비용은 남북한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되는 모든 경제적 비용들이 비동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투자 성격을 짓는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 같은 경우는요, 자, 분단을 본 게 아니라 통일 준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로 본 거예요? 통일 준비니까 이거를 포기 비용이 아니라 뭘로 본 거예요? 투자 비용으로 보고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비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뭐예요? 좀 같은 비용이지만은 현재 우리가 지금 휴전선에서 남과 북이 대치한 지 지금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좀 돈 나가게 생겼네. 나가는 돈이야. 버린 돈이 어쩔 수 없어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 통일을 위한 준비 비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좀 인식 차이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보기가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통일 방안 연구 비용이에요. 그럼 통일 방안 연구 비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통일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보다는 나에 가깝겠죠. 그렇죠? 미래 투자 비용이죠. 그렇죠? 자, 나에 가깝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산가족 고통이에요. 이산가족 고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예요? 이산가족 고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미래 투자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같은 경우는 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볼까요? 병력 유지 및 신무기 구입비. 병력을 왜 유지를 해야 되고 무기를 왜 또 구입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뭘로 본 거예요? 포기비용 또는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보통요,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껏 무기 사면 뭐하냐? 그 무기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 돈 날리는 거 아니냐? 같은 맥락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자, 리뷰 보세요. 북한의 사회적 간접 자본 확충 비용. 자, 사회 간접 자본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 영어로 SOC라고 그러는데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일단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도로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들과 같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수많은 시설들 중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본을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확충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충 비용. 만약 통일하게 되면은 뭐가 된 거예요? 확충 비용이 뭐가 된 겁니까? 이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보겠죠. 그러면 이건 나의 입장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봤을 때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좀 지워볼까요, 여기를? 자, 통일 비용, 기회비용은 아까 했던 가 입장이죠. 고착 비용이에요. 현재 통일이 안 되고 계속 남과 북이 나누어서 고착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전보다는요, 현실 상황을 매우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지 관련 내용.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 무기를 가고 있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가고 있어. 이런 유지 관련 내용 나오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통일 투자 비용. 나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언제 갖고 통일될 거니까 우리 이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썼던 거는 다 통일을 위해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한 투자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2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게 되면요. 좀 지워야겠네요. 자, 밑줄친.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남북통일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통일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통일 비용은 통일 직후 예상되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위기관리 비용. 자, 첫 번째, 위기관리 비용. 두 번째, 이질적 제도의 통합을 통해 민주적 질서를 만드는 데 드는 제도 통합 비용. 그리고 열악한 사회 자본과 사회 간접 자본과 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드는 뭐예요? 경제적 투자 비용으로 들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정리 좀 해볼까요? 자, 비용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요, 위기 관리 비용. 두 번째는요, 자, 제도를 통합하는 비용. 세 번째는요, 경제적 투자 비용. 자, 세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한편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의 아픔 해소라든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이익 해소 등 통일로 인한 편익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자,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통일되면 편익도 커진다, 이 얘기죠, 그죠? 자, 이와 별개로 플러스 알파 개념이 있는데, 그럼 이 좋은 게 뭐예요? 바로 통일로 인한 편익이다. 이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통일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기업. 자, 기업 위기관리 비용의 주요 과제는요, 발생 가능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맞죠? 맞잖아요. 왜냐면 통일 이후에 아까 얘기했지만 통일 직후에요,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급해져요. 그럼 이 변화가 좋은 변화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변화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니은 보세요. 니은은 개인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일원화시킨다. 아니죠. 이질적인 제도를 통합하는 거지 개인의 삶의 가치관을 통합시킬 필요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자, 니은 다 빼세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요, 경제 투자 비용이네요. 자, 투자 비용. 교통 및 통신망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맞죠? 왜 그러냐면요. 자, 위에 보세요. 경제도 투자 비용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자, 열악한 사회의 간접 자본,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디귿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디귿 됩니다. 자, 리얼. 자, 리얼은 통일로 인한 편익. 편익이 뭐예요? 편익은요, 편익은 이익이 이익. 나에게 들어오는 이익을 의미하죠, 그죠? 자, 뭐예요? 바로 국가 위상 강화와 내수시장 확대도 포함된다. 맞죠? 첫 번째 뭐예요? 통일된 국가의 한국은 굉장히 아무래도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5천만 국민이 먹고 살았던 경제판이 7천만 국민이 먹고 살았던 판으로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내수시장도 활성화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요, 기억,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은요, 기억에서 디귿에 똑같은 문제네요. 또 정치문학 유형입니다. 그럼 또 아까 했었던 신민영, 참여형 또 그 문제겠네요. 그래서 정치학자인 알몬드라는 사람이 구분한 두 가지 모델입니다. 각 정치문학의 설명으로 옳은 거겠네요. 자, 이거는 가장 최근에 2013년 지방제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민주주의적 산업사회 모델이랑요, 권위주의적 산업사회 모델이에요. 그럼 권위주의란 말이 쉽잖아요. 권위주의란 말이 어떤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막 누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아무래도 기억이 누가 나오겠어요? 신민영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죠? 신민영 사회 정치 참여 제도요, 문화요. 자, 반면 디귿 민주주의적이잖아요. 그럼 디귿 당연히 참여형 제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니까 바로 답을 냅시다. 정답은요, 자, 1번이죠. 자, 기억. 정책 형성 과정에서는 소극적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한 정치문화 유형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신민영 같은 경우는 참여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소극적이에요. 근데 결과체에 따라서 반응은 나와요.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건요, 신민영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신민영도 이게 반응한다는 얘기, 적극적 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됐죠? 나머지는 크게 볼 게 없네요. 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8강에서 지금 정치 참여 발전 과정이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진도가 법문화 법의식인데요. 이 법문화 법의식은 굉장히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출한 문제는 딱 두 문제거든요. 자, 두 문제 어서 마무리 짓고 진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자, 법문화 법의식 보게 되면요. 자,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2009년 경북 교육직 문제로 나왔네요. 자, 보세요. 다음 목적을 위해 해야 될 활동이 아닌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닌 것. 자, 올바른 법의식은 민주시민의 핵심적 자질로서 법치주의 실현에 임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올바른 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거를 지켜야 된다. 준법적인 필수적이다. 자,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중요한 건요. 자, 정리하면은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바로 올바른 법. 두 번째는요, 자, 지켜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 없는 겁니다. 자, 우선 정답은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왜 그러냐? 문제가 뭔데요?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악법도 법임을 강조한다는 얘기는요. 악법도 허용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올바른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세요. 자, 다음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되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법문화를 바탕으로 개화기 이후에 일본을 통해서 독일, 프랑스의 대륙법을 수용하였고 광복 후에는 미국의 영향으로 미국법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혼합적이다 이 얘기인데, 자, 보세요. 하나씩 가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나라는 전통적 법문화. 자, 체크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전통적 법문화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단은 유교사회를 겪다 보니까 유교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요. 예치예요, 예치. 예치란 말은 말 그대로 예로서 다스리는 건데 특징은 딱 정해졌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강제적으로 규정된 법이고 뭐 형벌을 세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도덕보다는 어떤 무게감이 좀 셉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법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성리학사회, 즉 유교사회에서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도덕적인 관념이 좀 이제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다스리는 건데 그 도덕보다는 무게감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게 예치예요. 그런데 우리 일제강점기를 겪었어요. 일제강점기 겪다 보니까 대륙법을 잡니다. 대륙법. 대륙법은 무엇이냐? 자, 대륙법 말 그대로요. 유럽 대륙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폴레옹 법전을 예를 들어도 무방하겠죠. 그럼 특징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유럽식 법은요. 바로 성문법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성문법 중시. 알겠죠? 성문법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미국의 영향으로 미국법에 영향을 받는다. 자, 미국법. 자, 미국법의 가장 특징은 뭐냐?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유럽 사회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회에 어떤 기본적인 법률을 가지고 간 건 맞아요. 하지만 미국의 나라가 워낙에 대륙도 크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 법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성문법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제의 판례를 중시합니다. 판례 중심. 자,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성문법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불문에 붙여서 불문법이라고 하죠. 불문법. 됐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전통사회는요, 우리가 예치 중심, 예를 익히고 습관한다는 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제강점기 때는요, 대륙법, 성문법에 기록된 대로 실정법 중심이죠. 실정법.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건 실정법이요. 실정법, 실제 법이죠.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는요, 영미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미국법인데, 판례 중심, 판례 중심. 알겠죠? 이제 성문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좀 이제 지우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지금 강의를 마치면서 지금 챕터 2번째까지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구강부터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현재 강의에서 우리가 정치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모두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법을 통해서 이 법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를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는 데 대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